기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이 뭐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이 서모 씨라고 있는데 이걸 채용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거든요. 요렇게 임명이 되는 것하고요. 그 전사위 서모 씨가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그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는데 요 둘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을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예. 그 급여 받은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예.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거야. 왜냐? 그 월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됐지. 그러니까 문재인 너 뇌물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뇌물이라면 사위도 공모 관계가 되거든. 네. 그렇잖아. 네. 근데 또 사위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나는 어렵더라고 이거. 기소 유예를 했죠. 예, 기소 그렇죠, 유예를 기소 했더라고. 유예. 딸이랑 사위. 아니 그러니까 그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같이 수수한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면 당연히 같이 기소를 해야죠. 안 했더라고. 아니 뇌물 액수가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2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이거 처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손은 2억 뇌물이면 엄청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죠? 아유, 법정형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무겁게 기소를 해야 될 텐데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사건 처분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걸로 끝내요?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해줘야지. 이상한 건 나도 이상해요. 설명은 나보다 더 열받아서 자세히 장황하게 할 분이 여기 있잖아.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아니 나 이거 비서관 진짜 출신. 궁금해. 아침에 이제 검찰이 보도 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들 입장을 설명하느라고. 근데 딱 보는 순간 야 이놈들은 정말 너무 기본도 안 지켜가면 장난을 친다 싶었던 게 거기에 이제 특감반장이 저 태국에 다니면서 네. 이 사람들에 위해서 일을 했고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게 나옵니다. 특감반장이 특별감찰반. 특별감찰반장이라고. 그 내가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이 일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당시에는 청와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봐도 특감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이 넷이 있었는데 반부패 비서관 산하에 특감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 밑에 감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정에는 없어. 민정비서관 밑에는. 근데 민정비서관 지시를 받아서 특감반이 움직였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1차 증거고. 지휘 관계가 없는 거 없어요. 예. 굳이 따지자면 거기서 그 딸 부부를 만났거나 뭐 태국에 가봤을 수 있는 사람은 민정비서관실은 원래 중요한 임무가 제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도 없잖아. 예.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고. 예. 민정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친인척 관리라고 해요. 친인척 관리. 친인척 관리. 근데 윤석열의 친인척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마음껏 해먹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아예 민정비서관실을 없앤 거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에 친인척 관리팀이 가가지고 그거를 체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나 무슨 문제나 여기 뭐 비위 비위가 사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한테 그 이권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라면 모르겠는데 난데없이 보면 특별감찰반을 써놨어. 일단 이게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그 사위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네. 태국에 가 있는데 네. 그때 코로나 시기라 다 재택근무할 때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 그래. 전산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대우증권에서 전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 여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사실관계를 모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게 표현한 흔적이 너무 여실히 많아.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용남 검사 지적처럼
관련된 공범들이 그러면 지들의 보도자료만 의하더라도 준 사람 받은 사람 있어야지. 네. 중간에 움직였다는 공무원들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취업시켜줬다는 항공사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공범 관계잖아요. 네. 애들이 써놓은 시나리오에 의하면. 맞죠, 그렇죠. 그게 다 없이 대통령 하나만 기소했어요 지금. 아니 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는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이스타 젯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 편의를 봐줬다는 거거든 지금 그 사장이나 저기들이. 근데 그 사람들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똥바가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보이는 이제 아주 기괴한 태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물타기를 할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움직인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받은 사람의 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 서면 진술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질문서를 보냈지만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어요 보도자료에. 예. 이게 진실은 뭐냐면 4월 30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하고 협의가 끝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에 가가지고 이 이상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간 게 이거 뭐 대가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네. 얘기를 하잖아. 이사장이 네. 먼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관련해서 무슨 뭐 다른 흔적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가면은 그 인사검증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통령 본인은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네. 대통령 기록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가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거를 확인하다가 검증 서류와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다고. 네.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말일날까지. 네. 그거 필요해서 지금 하느라고 자료 보러 왔다. 네. 그러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느닷없이 기소하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더티 플레이예요. 그러고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써놓고. 야, 그 답변이 올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저는 이번에 아. 진짜 정권이 압도적으로 교체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한데. 1등 공신은 진짜 검찰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무리한 기소를 지금 또 하는 거니까 예. 정치 검찰이라는 거를 정말 스스로 끝까지 입증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1억 원 이상 받으면요 우리 특가법에 따라 가지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면은 내란죄가 사형 무기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2억 원 이상인 2억 원이니까.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네, 본다는 그래서 거죠. 저는 정말 이번에 이 법리대로 하면 이거 너무 잘못된 기소인데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지출해야 될 비용을 면제받으니까 뇌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론조사 비용 다 지출할 그렇지. 비용 면제받은 거 다 하나 뇌물로 보자고요. 그럼 할 거냐 이겁니다. 네.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그건 또 해야 될 건 안 떨어지거든. 하고, 그리고 지금 무리한 기소는 하고 이 완전히 이중잣대로 지금 검찰이 거의 지금 뭐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신 변호사님도 싶습니다. 내가 걱정되더라고. 이제 사유가 됐잖아. 저도요. 장인어른한테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 안 받으면 뇌물이야 이제 걸리는 사람이. 조심해. 아니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제 기소가 된 거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고인은 무조건 법정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준비기일이 아닌 한 나가야죠. 아니 그러면은 포토라인에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볼게 안, 많아요. 안 해주겠지. 포토라인 세우겠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이 양반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도 아니잖아. 그럼요. 전직 대통령이랑 신분은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당장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비교. 당장 그러니까 비교되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주느냐 아니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게 하느냐는 그다음에 당장 의자는 비교가 되지. 의자는 가죽 재질이냐 그렇죠. 패브릭이냐 팔걸이는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그리고 또 이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좀 다 건너뛰고요. 예. 굉장히 그 미스터리한 부분을 오늘 또 신용환 교수님이 오늘 또 궁금해요. 풀어주기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 신인규 사위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미스터리의 세계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방송 직전에 항상 이렇게 원고를 줍니다. 뭐야? 모든 곳에 유출될까봐. 모든 곳에 다 별표 쳐 있어요. 소송 가능성. 이것도. 네. 자 일단 신용환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바로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김건희가 국정에 더 깊이 개입됐던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다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사저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봤는데요. 그 간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간 질환들이 있겠죠. 네. 아 윤석열. 네, 그래서 주종도 바꿨잖아요. 소맥만 하다가 이제 수정방으로 바꾸고 아 이제 바꿨어요? 바꾼 지가 꽤 됐죠. 네. 아, 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 보도가 돼요? 아니 그런 게 어. 아름아름 다 이렇게 아. 소문이 나서 아, 또 소맥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아 소맥에서 수정방으로 바꾼 건 팩트인가 보네. 다 알고 계시네. 그게 이제 뭐 재밌네. 고도당뇨 뭐 이런 것도 다 직결이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합병이 예. 있겠죠. 그중에 이제 간에 따라서 이 눈의 녹내장 이런 게 와서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믿으면 안 된다. 지금 형사 재판 받으면서 어떤 그 나중에 몸이 아프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원에 핑계 댈수 가고 있다. 뭐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방송에서 보고 또 지금 탄핵 파면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제보. 제보와 소스를 줘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됐던 분들이죠. 예. 2023년 2023년. 겨울 경이에요. 연말 경이에요. 어. 그때도 어떤 이 술에 의한 이제 간 질환, 간이 안 좋은 어떤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블랙아웃처럼 어이구. 거의 이 앞이 안 보여서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국정의 그 블랙아웃인 셈이죠. 어. 예. 그런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 말은 못하고 쉬쉬했었다. 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때 그러면은 김건희가 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점으로 보니까 그 자승스님 입적하는 그 시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 시기가.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부 이제 오버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예를 들어 장관 차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재를 마음껏 드러낸 사람이 일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개안을 한 거죠. 새로 이제 눈을 떠서 개엄하면 되지 하고 이제 개안을 하고 딱 나오니까 그때는 다시 또 완전 찌그러져 충성하는 척하다가 이번에 이 탄핵 파면 이 직전부터 탄핵 파면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자기는 완전히 안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헤드급에서 2023년 연말에 윤석열이 눈이 진짜로 많이 안 좋아졌고 네네. 그때 김건희가 그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국정에 더 깊이 네. 관여를 했다. 네, 훨씬 더 많이 그때가 나서게 이제 그 됐다. 자승스님 그 분신 사건 시점하고 그 비슷한 시점이다. 시기입니다. 그럼 자승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미스터리한 부분이 네네네. 많아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던 자승스님이 예. 2023년 11월 29일 칠장사에 불을 지르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 알죠? 네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자승스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해서 예. 국정원 직원 80명을 투입을 시켰다는 거야. 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이거. 너무 이상해. 화제가 났는데. 이것을 뜬 소문이 아니라요. 예. 실제 그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와, 이 자승스님이랑 대공 용의점이랑은 너무 안 어울린단 네네.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김건희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인 거는 우리가 뒤늦게 알게 네네, 됐습니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예. 갑자기 자승스님 분향소에는 가서 대성통곡을 맞아. 합니다. 엄청 울었잖아. 이 김건희. 되게 이상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대성통곡하는 사진 몇 개 좀 볼까요? 저때 가가지고 아 맞아. 대성통곡을 해요. 예. 저렇게 많이 우네. 이 이상해 뭔가 예. 국정원 직원들 80명 보내고 대성통곡하고 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예.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 어. 저렇게 뭐 울 일인가 싶어. 아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저렇게 눈물이 나? 이상해. 예.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네. 과연 김건희와 자승 스님의 관계, 그 연결, 매개고리는 또 누가 있을까 등등이 이제 좀 퀘스천이죠. 네. 네. 뭐 여러 매개고리 매개체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2022년 8, 9월 경에 아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5대 주요 그룹들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공문에 보면 자승 그러니까 전성배 씨죠. 전성배 씨와 누구가 아니 그 자승이 아니고 그건 건진. 건진 깜짝이야. 건진 전성배 씨와 그 모 씨가 같이 기업들에게 뭐 이권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니까 조심하라. 조심해라. 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업들한테. 사실 기업들한테 그 공문이 참 이상하죠. 네. 최강 의원님 계시지만 아니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뭐를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지. 기업한테 일종의 이제 상대방인 기업한테 그 공문을 보냅니까? 말도 안 됐지.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는 그 공문에 등장하는 분이 봉은사와 아주 관계가 깊은 분이에요. 전성배 씨 외에 나오는 분이. 봉은사 뭐 예, 아주 봉은사의 뭐를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기 노트에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봉은사를 처음에 간 게 이제 공개가 되죠. 제 수기 노트에 보시면 봉은사 자승 스님 해가지고 쭉 있어요. 회의할 때 이제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방문하는 거를.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뭐 해수관음상 앞에서 이렇게 뭐 하는 장면들이 쭉 사진이 화보처럼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승 스님과의 연계 그 매개 고리에서도 건진이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추정이 되는 대목들이에요. 네. 김건희, 건진과 건진, 자승 이런 게 제 수기 노트에 있어요. 다 일일이 제가 모든 회의를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가 보면 특정 종교가 이렇게 갑자기 당원들을 왕창 가입했다고 했을 때 영매라는 표현을 쓰죠. 영매라는 표현을. 영매. 그 특정 종교의 교주에 대해서 그 교주도 영매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으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뭐 압수수색이나 구속 이런 데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때 신천지. 네, 그래서 각종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신흥 종교, 소수 종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매개고리로 이제 건진이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자승 스님으로 자승 스님 그러니까 그 봉은사 간 것도 저는 강력하게 그 매개고리 내에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추정을 김건희, 합니다. 건진, 자승 뭔가 매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자,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님 또는 우리 검사님 그 분신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정원 80명의 직원이 갔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의 수. 대공정이 그 제정신인 사람은 추측하기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아, 가능한 경우의 왜냐하면 수. 그거는 이른바 그 본인이 그 분신을 해서 입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아마 제 기억엔 기사에서는 누구로 하여금 찍게 했나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근데 대공 용의점이 뭐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나마 시나리오가 가능한 게 가능한 자승 경우에. 스님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뭐 누가 간첩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분신한 걸로 말하자면 가장했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CCTV가 공개돼 있죠. CCTV에 보시면은 들고 먼 들어가잖아. 실장사에서 나와서 먼 산을 보고 들어가자마자
약 1분 정도 만에 이제 크게 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입적을 하십니다. 예. 그 소신 공양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불교 교리에는 없는 거죠. 소신 공양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통화자들 지금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마지막 통화자가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이 통화자에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화자가 누가 있다고요? 아까 그 건진? 김건희? 특활비에 익숙한 분 또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이제 유력한 설이고 또 불교계의 언론들 플러스 알파로 많은 기자들이 쫓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중요하게 통화를 했다. 근데 그 쫓는 내용이 조금 허황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입적하실 때 그 모습을 뭐 촬영을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왜 이거는 홍장원 차장님이 정확히 아실 텐데 아마 차장님이 그게 공무상 비밀이겠죠. 어쨌든 출동하신 거니까 비밀이에요. 말씀을 못 하실 텐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 폰과 그 칩과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부분,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 왜냐하면 그건 경찰이 가거나 119가 가야죠. 불을 끌어가려면 119가 네. 가는데 그렇죠. 국정원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폴리스 라인으로 다 막아서 이제 했고 실제 하얀 옷을 입고 국정원 요원들이 왜 현장을 하는 사진들이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현장에 이제 그 증거를 본인들이 이제 확보하고 뭘 한다. 그럼 홍 차장님은 정확히 아시지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건 그 쫓고 있는 한 분, 지금 역삼동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그 쫓고 있는 한 분이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리하던 자금에 대한 얘기들이. 자금의 조성 경위 그리고 누가 중간에서 슈킹을 한 부분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고 권력자들과 어떠한 얽혀서 싸움이 있었다 등등인데 다 물론 설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미스테리에 이제 정점을 두고 그 고리에서 항상 거론되는 건 어쨌든 김건희 이 여사죠. 와, 이거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 직원이 투입됐다는 건데 네네네. 저 얘기를 굳이 홍장원 1차장이 했어요. 굳이. 그렇죠. 그 굳이. 그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야, 나 이것까지 얘기할까? 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뭔가 있는 거야. 굳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홍장원 1차장이 저 얘기를. 그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은 평생 국정원 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사적으로 운용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시켰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한 가지가 본인의 그 당시 이제 처음 그 메모 쪽지 공개한 걸 오른손으로 썼니 왼손으로 썼니 해서 막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던 시점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걸 저도 저때 제가 이 자승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취재해 보셔라고 이미 제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7, 8개월 이전입니다. 예. 유력한 우리나라 그 방송사 기자분께도 드리고 해서 근데 제가 그 들은 소스가 너무나 그 조계종 한복판에 가까이 있는 분이어서 저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믿고 방송에 말씀드리기 부적합한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네. 근데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팩트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홍 차장님은 본인 진술을 다 무력화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네, 나온 것 인터뷰를 같아요. 굳이 한 거야. 그러니까 제한반 입적하시고 나서 바로 불교계에서 돌았던 게 윤석열 나오고 김건희 나오고 돈 맞습니다.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네. 야, 그럼 뭐 그나마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돈 세탁 뭐 이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진짜 어렵네. 야, 아니, 이거 거기에 뭐- 이제 나오는 뭐 썰이지만 그 지금 기자들이 쫓고 있는 그 분 여성입니다. 그 분과 누구와 심각한 말다툼과 그 어떤 내용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제 썰이 돌고 있죠. 네, 뭐 썰만 많고 뭐 여자분이라고 흘리신 게 포인트예요. 네. 여자분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없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네. 근데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마 홍 차장님께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또 말씀이 있겠죠. 네. 그 혹시 지금 김건희는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어제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지금 코바나 콘텐츠 내부 인테리어 중입니다. 일부 그림이 걸렸습니다. 아 인테리어 왜 인테리어? 나는 건재하다. 나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아.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하고요. 근데 그거를 지가 문 닫겠다고 하고 네네. 바뀌어 딴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크로비스타 가서 보고서 왜 난데없는 무슨 펀드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라는 말씀 배땡 펀드 회사. 얘기했었잖아요. 그 배땡 펀드 회사는 코바나 콘텐츠 홍콩 법인과 직결되는 그렇죠. 회사고 아, 관계 있어.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회사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빼고 본인들이 지금 와서 5톤 트럭 2개 분량이 들어갔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왜 이게 들켰느냐? 뭐 들키고 말고는 아니지만 어제 윤과 김이 아크로에 없었어요. 그게 제가 추정키로는 이게 추정입니다. 이건. 네. 아마 서울근교에 어디 사저를 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 추천을 했고 같이 가서 보는 거 아닌가?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없던 건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어제 아크로에 경호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그게 코바나 인테리어 하는 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게 냄새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팬트 칠하고 막. 폰드 냄새나고 막 그래서 이러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멤버들 후배들이 가서 안에도 들여다보고 네. 막 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똥줄타게 자기 검찰 소환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21일 날. 21일 날이 윤이 재판받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누가 들어갔냐면 정지원 비서가 최지우 변호사를 안내해서 같이 아크로 사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를 했을까? 그 뒤에 뉴스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나옵니다. 네. 아마 그분을 했겠죠. 그러면 그날 뭐를 했을까? 검찰이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으로는 똥줄이 타고 겉으로는 나 건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경호처가 구한 사무실 있잖아요. 6개월 단기 계약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코바나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위로는 집으로 사저로 들어가면 경호할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결국 경호할 건 코바나예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게 거기 펀드 회사로 있다고 할 때도 가서 이렇게 보면 코바나 그림에 다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펀드 회사에 아까 이제 홍콩 얘기하셨는데 그 홍콩 법인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코바나의 파트너스야. 그래. 89학번 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네. 아마 김용남 의원님하고 친할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다음 출연자분이 좀 전에 그 한덕수 총리 저 권한대행 내란대행이 국회에서 왜 그 시정연설을 네, 했잖아요. 네. 끝나고 뭐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워싱턴 특파원들과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좀 전 뉴스예요. 네네. 뉴스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먼저 내가 출마하면 어떻겠냐고 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워싱턴 특파원 했던 기자들이 다 덕담을 했어요. 반응 좋다, 분위기 좋다고 막 덕담을 해. 점점 더 빌드업이 됐겠죠. 아, 네. 그래서 나오는 쪽에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와. 대관을 하고 있는 삼성 대관 측에서도 일단 나오는 쪽에 결심은 굳혔다. 근데 저와 김용남 변호사님은 나오는 가능성 99, 100 뭐 아무리 해도 결정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세 분이 지금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저는 딱 후보로 되는 순간 단일화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결론은 못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후보로 실제로 만약에 한덕수가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이 단일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시계가 전부 지방선거에 가 있습니다. 당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가 있어요. 그럼 남을 왜 끌어들여요? 이미 후보가 됐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요 세 명이 갑자기 이제 두 명이 돌아서서 후보 단일화에 관심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딱 보면 여기서 누가 1등할지가 거의 보여지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김문수가 훨씬 유리해졌구나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일화를 응한다라고 하는 그 밖에 니즈가 많다 보니까 안 한다고 이미 공언을 했던 홍준표도 단일화 하라고 돌아섰어. 돌아서고 맞아. 한동훈 씨까지 예. 돌아서는 거죠. 결론적으로 당원들에서 김문수 씨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자기들도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안 한다고 안철수인데 안철수 1등에. 안철수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